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클리닉. 오늘의 주제는 폐암 클리닉입니다. 이 자리에 부산대병원 호흡기내과 엄중섭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폐암은 그 여러 암 중에서도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이지 않습니까? 네. 병이 초기에 발견이 잘 안 되고 가슴에 좀 뭐 통증이나 뭐 호흡곤란이나 이런 게 이제 나타났을 때 뒤늦게 이제 발견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치료율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폐암 1개 발견됐다 뭐 이러면은 굉장히 좋은 재수가 좋은 케이스다라고 뭐 말을 할 정도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빨리 폐암을 좀 발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폐라는 장기의 특성을 이제 고려를 해볼 때, 폐 내부에는 통증을 느끼는 이제 신경이 없다는 게 사실 이제 발견하는데 굉장히 이제 애로사항이 됩니다. 이제 아프거나 뭔가 불편한 게 생기면 이제 폐암의 증상이겠거니 하겠지만 통증이 없기 때문에 이 폐암 덩어리가 폐를 뚫고 나와서 흉벽이라든지 근육, 뭐 뼈를 이제 갈비뼈를 침범을 하는 경우에 통증이 생기고요. 아니면 이게 다른 장기로 넘어가서 타 장기에서 뭐 뇌라든지 뭐 뼈라든지 그쪽에서 이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전이가 생겼을 때 발견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 되면 전부 다 이제 한 3기 내지 4기로 이렇게 그렇죠. 진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1기, 2기 암을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최근에는 흉부 저설량 CT를 찍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사실 엑스레이를 많이 찍었는데 엑스레이는 폐암 검진을 했을 때 그 발견을 함으로써 사망률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저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규모 연구를 해서 저설량, 방사선 용량을 10분의 1 이하로 줄여서 CT를 이제 매년 찍음으로써 고위험군에서요.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학문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서 국가에서도 이제 고위험군에서는 저설량 CT 검진을 하고 있고 굳이 또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한 40대, 50대가 되신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정도 저설량 흉부 CT를 찍음으로써 폐 안에 조그만 혹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초기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게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저설량 CT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서 예전에는 3, 4기 암이 굉장히 많았는데 점점 트렌드가 1, 2기 암이 많아지는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저설량 저 CT 이제 그 CT를 이제 좀 촬영하게 되는데 이 경우도 의심되는 병변을 좀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 검사를 한다고 해서 폐암을 확진한다는 정도까지는 좀 안 된다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좀 조직 검사를 좀 해야 될 텐데 좀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됩니까? 저설량 CT가 굉장히 좋은 이제 선별 검사 스크리닝 방법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제 저설량 CT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혹이라든지 그런 병변들은 이제 암이 아니고요. 아주 일부에서만 이제 암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호흡기내과 또는 폐암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큰 도전 과제 중에 하나가 그 많은 이제 혹들 조그마한 병변들 중에서 어느 병변이 과연 폐암일까? 폐암 빨리 찾아내야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조직 검사를 열심히 이제 초기 폐암에서 할 수 있고 과거에는 이제 가슴에 바늘을 찔러가지고 검사를 하는 뭐 경흉부 피부로 통과하는 경흉부 침 흡입법을 많이 썼는데요. 최근에 이제 기관지 내시경 특수 기술이 많이 개발되어서 이런 기관지 내시경 방법으로도 조직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방 말했던 이제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이제 이걸 좀 많이 이제 시행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좀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폐에다가 새침을 이제 찔러서 이제 그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기흉이 많이 발생해서 한 뭐 20%까지 기흉이 나타나는 그런 좀 부작용도 있던데, 그렇다면은 이제 최근에 하는 이런 이제 초음파 검사 어떻게 좀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정말 잘 아시네요. 이제 경흉부 침 흡입법, 침을 찔러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진단율은 한 90% 내외로 굉장히 좋은 검사이나 이게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피부를 뚫어서 폐를 뚫고 폐를 통과해서 이제 병변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부의 환자에서는 이제 폐가 좀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폐에서 찢어진 부위에서 공기가 나와서 폐 밖으로 공기가 차서 폐를 누르는 그러한 이제 상태를 저는 기흉이라고 하고 숨도 차고 가슴도 많이 아프고 그렇죠. 그래서 많게는 이제 침 흡입법에서는
한 20% 정도에서 기흉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기흉생이 굉장히 많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기관지 내시경으로 많이 진단을 하고 있고 특히 그냥 일반적 기관지 내시경으로 진단이 잘 안 되고요. 조그마한 초기 폐암은 내비게이션 장비와 그 방사형 초음파 내시경,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라는 특수한 장비를 써서 저희가 이제 끄트머리로 찾아가 가지고요. 3mm 또는 4mm 정도 되는 아주 얇은 기관지 내시경에 초음파를 넣어서 그 병변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있고 사실 과거에는 이런 이제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를 뭐 접목시킨 기관지 내시경의 정확도가 한 70% 내지 많게는 80%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희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좀 노하우와 최신 기법들을 이제 조합해서 거의 90%까지 경흉부 침 흡입법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진단율을 개선시켰다는 게 뭐 하나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0% 진단율이면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속한다죠.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90% 정도, 90%라는 말씀은 3cm 이하의 병변에서 크기가 작은 폐암이 의심되는 병변에서 저희가 연구를 해본 결과 저희 기관의 데이터에서는 한 90% 정도의 그런 진단율을 이제 보이고 있고 그런 진단율을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로 내비게이션 장비를 써서 폐 혹이 조그마한 혹이 아주 복잡한 미로 같은 기관지를 잘 통과해서 그까지 도달을 해야 되고 초음파를 넣어서 그 병변이 정말로 거기에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냉동 기법으로 그 일반 겸자를 넣으면 잘 안 뜯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냉동 프로브라는 최신 그런 장비를 넣어서 그 혹을 얼려가지고 냉동 생검한다 이 말이죠. 네, 띄어내는 거죠. 그러면 진단율이 좀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3cm 그 기준으로 이제 90% 진단율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cm라면 상당히 좀 사이즈가 큰데 그 3cm 기준으로 90%는 일반인이 생각할 때 그거 그 3mm도 아니고 3cm를 그렇게 좀 확인을 못하냐라고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공고 안에는 보통은 이제 1cm 이상의 병변을 조직 검사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어려운 병변이라고 생각하면 3cm 이하, 3cm가 3cm 이하의 병변이고 보통 1cm에서 뭐 3cm 사이의 병변을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하고 심지어는 뭐 7, 8mm 이렇게 아주 작은 것도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잘한다 이게 조직 검사에서 잘 나온다고 자랑할 만한 그런 저희가 데이터들은 3cm 이하에서 했고요. 그래서 4, 5cm 넘어가면 이제 크기가 커지면 진단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은 이렇게 잘 나오는 환자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잘 나오는 거고요. 정말 그 기간의 진단율이 우수하다는 걸 확인을 하려면 3cm 이하의 병변에서 이제 진단율을 확인을 하는 거죠.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에 이어서 이제 최근에는 그 가상 그 기관지 내시경 그 내비게이션 뭐 이런 거 검사 기법을 이제 도입하셨다고 하던데요. 내비게이션이란 뭐 용어가 이제 있는 걸 보니까 좀 첨단 영상 장비를 이용해서 좀 복잡한 폐 좀 뭐 미로 같은 그 구조를 찾아서 좀 딱 그 유도를 잘해서 좀 찾아낸다. 뭐 이런 뭐 개념인 것 같은데 좀 그 검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기관지는 굉장히 해부학적으로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가지만 들어가도 여기가 내가 생각한 그 길이 맞는지 항상 헷갈리는 거죠. CT를 제가 분석에 들어가지만 여기가 맞는지 사실 그 환자의 조직 검사가 그 환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인식한 그 길이 틀릴 수가 있다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상기관지 내시경 내비게이션을 도입을 하면 그 기계에서 CT 이미지를 저희가 통해서 CT 데이터를 그 내비게이션 장비에 넣으면 그 CT 데이터를 가지고 3차원 재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뭐 이렇게 가상현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3차원으로 구성된 그런 해부학적인 기관지 내시경 길을 보여줍니다. 이쪽으로 가라고. 차 내비게이션처럼요. 이제 그 길을 통해서 정확하게 들어가서 들어갈 때는 큰 내시경으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관지가 끝으로 갈수록 폐 끝으로 갈수록 이제 얇아지기 때문에 4mm, 3mm짜리
굉장히 얇은 기한 내시경으로 찾아서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가서 그 이후에 마지막에는 초음파 장비를 넣어서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투시 화면이라고 저희 엑스레이를 동영상을 찍으면서 그 이제 냉동 생금으로 하는 거. 사실 이제 기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제 기계 값만 해도 뭐 10억이 넘어갈 정도로 고가의 장비를 이제 저희 구입해서 최첨단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진단율이 더 올라갔다 그죠? 그렇죠. 내비게이션을 쓰고 올라가고 초음파 내시경, 기한 내시경 초음파를 쓰고 올라가고 거기다가 냉동 기법을 써서 올라가고 또 투시 화면이라고 저희 기한 내시경실에 엑스레이 동영상을 찍은 기계가 있거든요. 그걸 또 최근에는 2억 5천 주고 하나 더 좀 최신 기계로 바꿔서 그걸 쓰면 좀 더 올라가. 그래서 차근차근 올려서 이제 90% 가까이 이제 90% 넘게 것이다. 이런 성과를 이제 10년 동안 이제 노하우를 이제 만들어 낸 거죠. 이 내비게이션 기법도 좀 다른 데서도 좀 많이 활용합니까? 네,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 병원을 기점으로 이제 또 근처 병원에서도 또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 병원도 있고요. 또 다른 계열의 내비게이션 장비를 또 쓰는 병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이 도입도 이제 우리 계시는 병원에서 좀 상당히 빨리 들어온 거다라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죠. 네. 국내에서 처음 들어왔어요? 가상 내비게이션, 네, 가상 기한 내시경 내비게이션은 네. 저희가 이제 최초로 이제 구매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장비인데 그렇죠. 가장 먼저 얼리 어답터해서 좀 도입했다. 네, 그렇습니다. 폐암 치료를 할 때 이제 항암 치료를 할 텐데요. 이제 항암 치료가 이제 쭉 이제 진보를 해왔는데 통상 1세대 하면은 이제 보통 그 화학 항암제를 이제 이야기하고 2세대 된 경우가 이제 표적 항암제, 3세대는 최근에 이제 면역 항암제 이렇게 이제 좀 계속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그 표적 항암제라고 하는 것들 상당히 좀 부작용이 적다고 하는데 이거 좀 어떤 원리의 그 치료제입니까? 표적 항암제라고도 하고 뭐 표적 치료제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타겟 세라피, 또 타겟 에이전트. 타겟이란 말, 표적이란 말이 특수한 유전자 표적을 치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이제 나는 암이 왜 생겼을까? 나는 담배도 안 피는데 왜 생겼을까?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 암이 생기는 원인이 있습니다. 특수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겨서 거기서 암의 그 세포의 과정식 세포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 세포가 계속 생기다 보면 이게 암덩어리가 되고 이게 이제 다른 장기를 침범하고 이제 그러다 돌아가시는데 그러한 특수한 유전자를 발견을 하고 또 어떤 유전자는 그 유전자를 치료한 약이 나와 있어요. 이게 표적으로 치료한다고 해서 표적 치료제고 흔히 저희가 뭐 발견한 유전자 이름은 EGFR 유전자 돌연변이 또는 ALK 유전자 돌연변이 또는 이제 로스1 유전자 돌연변이 이런 돌연변이 흔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돌연변이는 제가 나오면 환자분들에게 암에 걸린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환자분께서는 이제 표적 치료제를 쓸 수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다행이다. 그렇죠. 이 돌연변이 때문에 암이 생겼지만 이 돌연변이는 먹을 수 있는 경구약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안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암을 안 크게 억제하고 또 일부에서는 암 크기가 줄어들면서 암을 만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좀 위안을 하고 환자분한테 희망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좀 그 이래사. 잘 아시네요. 네. 그게 이제 뭐 사실은 뭐 혁명적인 건 뭐 약이 나왔다 해서 상당히 이제 폐암 환자들한테 대환영을 받았던 뭐 그런 약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표적 치료제는 특정 암을 유발하는 그 유전자를 공격할 수 있는 유전자를 타겟 치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치료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1세대 표적 치료제, 뭐 2세대 표적 치료제, 3세대까지 나왔죠. 예, 예. 3세대까지 나와서 다양한 표적 치료제를 환자분의 상태와 그 정증에 맞게 이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표적 치료제에서 나온 게 이제 면역 항암제 아닙니까? 면역 항암제를 쓰면은 좀 내성에 의한 좀 재발이 좀 적다. 뭐 이런 좀 설명을 많이 하던데 요 면역 항암제의 좀 효과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3세대 항암제를 저희가 보통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부르는데요. 뭐 정확한 말로는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 이 약은 기존의 항암제 1세대 약과 표적 치료제와 다르게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이제
1세대 약과 2세대 약은 약이 가서 그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없애버리는 이런 그런 이제 기전인데 면역 치료제는 면역 항암제는요. 암세포에게 병상세포에게 면역세포에게 너 암을 죽여 이렇게 신호를 전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몸의 면역을 이용하고 표적 치료제를 쓰면 다 쓰면 좋겠지만 한 반 정도밖에 못 쓰거든요. 40%에서 50% 다 못 쓰기 때문에 표적 치료제 쓰면 좋지만 못 쓰는 이 환자분들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이제 면역 항암제가 나와서 또 하나의 희망이 되었고 하지만 또 면역 항암제로 다 잘 듣는 건 아니고요. 한 30-40% 환자에서 반응이 괜찮고 또 아주 일부의 환자에서는 거의 완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줄어들고요. 그래서 국내 법상으로는 이제 2년 정도에서 이제 면역 항암제가 보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역 항암제를 지금도 많은 기관과 많은 선생님들께서 처방하고 계시고 아주 괄목하는 성적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임상 시험을 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임상 이제 시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좀 신약을 좀 접할 수 있어서 환자들한테는 좀 좋은 기회가 될 테고, 뭐 특히 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 경우에는 그냥 좀 무료로 이제 좀 신약을 접할 수 있으니까 좀 기회가 될 거고. 한데 좀 뭐 또 한편으로는 환자들 중에서는 뭐 내가 실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꺼리기도 좀 할 텐데, 이제 뭐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런 임상 시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3차 의료기관에서 특히 암 같은 잘 낫지 않는 좀 이제 힘든 병을 볼 때는 현재 치료만으로는 사실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고 네. 환자분들께 조금 더 좋은 치료, 조금 더 나은 옵션을 제가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있는데 그게 사실 이제 신약 임상 시험이라는 거고요. 항상 이제 신약 임상 시험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는데 모든 임상 시험이 다 100%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렇죠. 거기서 잘 들어가서 지금도 그 출시가 되었을 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할 수 있는 약을 공짜로 받으시면서 또 올 때마다 교통비로 3-4원씩 받으시면서 잘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또 본인이 또 들어가고 싶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 약의 적응증과 환자분의 그런 뭐 전신 상태가 좀 그 조건이 맞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할 수만 있다면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사실 요즘에는 과거와 다르게 그런 이제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그렇게 이제 보험도 들어놓고 임상시험 기준을 이제 윤리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뭐 잘못되거나 사실 그런 리스크가 없지는 않지만 굉장히 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어차피 사기폐암 완치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조금 더 나은 그런 이제 그 삶의 질을 좀 좋게 하면서 그렇죠. 수명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임상 시험을 많이 수주해서 환자분들께 많이 돌려드리고 많이 이제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폐암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병원 선택도 좀 고민일 텐데, 이제 암 수술도 해야 되고, 네. 뭐 수술 이후에 또 사후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뭐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도 많을 텐데, 뭐 이제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서울 가든 뭐 부산에 있든 좀 뭐 어디 뭐 그게 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이제 수술을 하는 이제 초기 폐암과 수술을 못하는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된 암을 두 가지로 분류했을 때 진행된 암에 걸리신 분들은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세대 약, 뭐 표적 치료제, 뭐 이제 면역 치료제 주사를 맞는데 이런 약들이 국내에서 개발된 게 아니고요. 다 외국에서 일본, 뭐 미국, 유럽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쓰는데 이제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한 병원, 뭐 한 기관에만 이제 독점을 주는 게 아니겠죠. 전국에 공통적으로 이제 똑같이 이제 분배를 하기 때문에 약이 다르다. 뭐 뭔가 좀 이제 좋은 약이 있을 거다. 그런 환상을 가지는 건 제 생각에는 정말 좀 이게 좀 어처구니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좀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물 치료를 받으러 뭐 타 지역에 간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소모적이지 않을까. 예, 환자도 힘들고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 즉각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역 병원에 있으면
뭐 저희 기관은 이제 지하철이 연결됐다는 장점도 있고 없더라도 부산 시내에서 택시만 타면 밤에 뭐 2, 30분이면 가지 않습니까? 사실 그걸 끝낼 걸 먼 길을 뭐 기차를 타고 뭐 3시간을 가고 기차에 내려가지고 또 들어가고 그렇게 힘들지 않은 과정을 이제 겪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고요. 또 임상시험의 그런 확대도 저희가 저변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이제 수술하는 환자인데 사실 이제 수술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면 들으시면 어떻게 뭐 들으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하는 폐암 수술은 그렇게 아주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문의 한 2, 3년 정도의 경력이면 웬만큼 이제 하는 거고 수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외과 쌤 들으면 조금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다른 뭐 췌장암이라든지 식도암에 비해서는 조금 수술도 빨리 끝나고 예 조금 이제 환자분도 회복도 빠르고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아주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인 철학은 수술을 누가 하느냐보다는 수술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술을 아무리 뭐 명의 잘한 사람이 해도 3기 폐암은 70% 80%가 재발을 하거든요. 2기 폐암은 뭐 조금 이제 대충 뭐 묻던거려서 말씀드리면 40, 50%가 재발을 하거든요. 사실 그러한 수술을 하고 난 상태를 과연 완치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그 누구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수술 이후에 굉장히 적극적인 관리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수술하고 재발을 하면 바로 사기이기 때문에 그 환자의 인생에서는 이제 뭐 사망 선고를 이제 받은 거죠. 이제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해서 수술하고 나서 보조화학요법이라고 항암 치료를 열심히 하고 관리를 잘해서 완치를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수술 이후에 면역 치료가 이제 나와서 티센트릭이라는 약을 이제 1년 동안 면역 치료제 주사를 맞아야 되고 또 EGFR 유전자 양성이 있는 분들은 타그리소라는 유전자 치료를 또 표적 치료제를 이제 3년 이상을 드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한 치료를 받으려면 역시 지역병원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그 주치의와 부작용이 있는지 약 효과가 어떤지를 호흡을 맞춰가면서 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암자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좀 사후 관리 측면에서 좀 유리한 병원을 좀 막 고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의견이시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환자들 중에서는 또 고령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80 넘어서 이런 경우에는 가족들이 뭐 힘들게 항암 치료를 뭐 좀 해야 되나? 뭐 그냥 뭐 좀 편안하게 좀 계시다가 좀 막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데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환자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선택을 하면 됩니까? 아, 네. 정말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곧 뭐 이제 평균 수명이 90세로 갈 거다. 이제 뭐 먼 미래, 멀지 않은 미래에 100세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폐암에 걸리시는 분들도 고령 환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폐암을 치료하고 뭐 진단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치료를 할 사람만 조직 검사를 하고 예, 적극적인 이제 침습적인 힘든 이제 검사를 해라고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 대부분 이제 85세, 90세가 되면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 이제 연세 드셨는데 어떻게 뭐 하시겠어요? 네, 뭐 견디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면 가족분들도 아이고 이제 얘뭐 어떻게 우리 엄마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냥 편하게 모시다가 근데 이렇게 좀 이제 좀 돌아가시게 그렇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최근에는 이제 표적 치료제가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일부의 환자들은 고령의 환자분들이라도 면역 치료에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주치의와 잘 이제 의논을 해서 환자분이 치료에 대한 의지가 있고 또 주치의가 판단할 때 그런 표적 치료제라든지 면역 치료제를 쓸 수 있는 그런 기본 체력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좀 치료의 기회, 진단의 옵션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효과 좋은 신약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으니 뭐 사기에 해당되는 좀 어려운 환자들 경우에도 뭐 요즘은 좀 막 그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좀 관리만 잘하면은 만성 질환을 관리하듯이 관리를 잘하면은 좀 막 그 생명을 좀 원하는 만큼 연장할 수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알크 양성 유전자를 가진 사기폐암 환자분들이 70, 80이 되셨는데 지금 7년, 8년째 약을 잘 드시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거든요. 이게 만성화 시킨 거죠. 만성화 시키고 할머니가 처음에는 60대였는데 이제 70순이 넘어서 70 중반으로 이제 가시고 있고 이제 환자와 함께 저도 이제 늙어가지고 환자분들도 이제 머리가 하얘지시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아, 정말 노력을 하면 정말 약을 잘 쓰고 유전자 치료를 잘 하면 만성화 시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치료하시면 치료를 열심히 한 만큼 보람이 있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상으로 엄중석 교수님과 폐암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